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독 더운 여름인데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모두 방학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진로 탐색 시간인데요. 카이스트 AI 대학원에 계신 주재걸 교수님께서 최신 AI 기술 동향 및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주재걸 교수님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조지아텍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셨습니다. 고려대를 거쳐 현재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주재걸 교수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화면 쉐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쉐어를 했고요. 잘 보이시죠? 화면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여요, 교수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전체 시간을 한 어느 정도 질의응답이랑 좀 구분해서 강의랑 그리고 질의응답을 각각 한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진행하면 될까요? 네, 1시간 정도 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 네. 정도 질의응답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요 카이스트 AI 대학원, 참고로 이 카이스트 AI 대학원은 이제 대학원만 있는 학과이고요.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신설이 되어서 이제 카이스트 내에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석사 박사를 미국의 조지아텍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후에, 거기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고려대 컴퓨터학과로 부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2020년도 초에 카이스트로 이직을 해서, 네, 지금, 네,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구 분야는 이 컴퓨터 비전 혹은 이제 영상 처리라고 불리는 분야. 네,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 쪽도 함께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네, 이게 뭔가 제 줌 화면이 좀 멈추긴 했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잘 들리시고 화면도 잘 보이시리라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어떤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관련 연구들을 또 인공지능이 많이 떠오르기 전에는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게 뭔가 화면이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잠시만 좀 컴퓨터를 손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오늘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여러 연구 동향과 그리고 이제 어떤 중학교 학생들 혹은 지금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고 이제 미래를 또 이제 네, 창창한 미래를 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핵심 기술이
존재하고 이 기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이런 분야가 크게 각광을 받고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또 이 머신러닝 그리고 또 무슨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 혹은 분야로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던 분야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가 지능을 필요로 하는 뭐 크고 작은 혹은 뭐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혹은 뭐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지능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했었던 일들을 자동화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모두 포괄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의 경우 예전에 그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을 했을 때는 그 기술들은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뭐 보통 학습 데이터 혹은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뭐 저희도 뭐 가령 예전에는 이제 뭐 음식 배달을 시킬 때 어떤 전화로 주문을 해서 배달을 했다면 그 기록은 사실 아날로그 전화로 뭐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지만, 요즘은 다 뭔가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정보들이 뭔가 다 이런 디지털화된 정보로 다 변환되고, 또 어디엔가는 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 회사들에서 그러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뭔가 활용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한 것이 이런 머신러닝 혹은 뭐 기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어떤 큰 실제 성과를 보이게 된 그 좀 더 최근에 나타난 기술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이런 크게 봤을 때 어떤 이런 기계학습 기술을 통한 이 인공지능, 이 기술을 굉장히 크게 발전을 시키게 됐고요.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성능이 이렇게 좀, 처음에는 성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성능이 뭐 어떤 그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 형태로의 혹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한 형태로 이제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성능도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실제로 이 인공지능 기술이 큰 역할 혹은 기여를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 딥러닝 기술을 저희가 이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이런 데이터를 잘 입력으로 주어서 이런 어떤 저희가 지능을 필요로 했었던,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했어야 했던 일들을 다 자동화하도록 그거를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GPU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 혹은 서버 머신이 필요하고요. 그 고가의 컴퓨터는 이제 거기 내에서 이제 제일 큰 가격 혹은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이 GPU, 이게 이제 그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이 그래픽 카드 혹은 이 GPU라는 것은 뭐 예전에는 어떤 저희가 그 고사양의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그 컴퓨터 게임의 그래픽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컴퓨터 내에 장착하는 어떤 추가적인 뭐 이렇게 그런 장비 혹은 장치였다면, 이 컴퓨터 게임에서 쓰이던 이 그래픽 카드를 최근에는 이런 딥러닝을 학습하는데 썼더니 이제 기존의 이제 컴퓨터에서 학습을 했을 때보다 이 그래픽 카드를 활용했을 때 그 학습 속도,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향상되어서, 뭐 기존에는 그 그래픽 카드 없이는 어떤 동일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했을 때 뭐 한 뭐 30일이 걸렸던 것을 이 GPU 혹은 그래픽 카드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되면 뭐 한 하루 혹은 뭐 반나절 만에 학습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뭐 이게 학습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을 시켜주게 되면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의 영향력도 이 인공지능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됐고, 또 동시에 이제 기술도 점점 더 고도화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공지능 핵심 기술인 이 딥러닝이 이제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 혹은 이 딥러닝의 적용 분야는 이 영상인식,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미지나 사진이나 비디오 데이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는 뭐 가령 뭐 기계 번역,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글을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챗봇 같은 형태가 이 자연어 처리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음성 인식이나 뭐 합성 등도 요즘은 또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많이 고도화가 되고 있고, 많이 아시는 이런 게임 쪽, 그리고 의료, 법률, 금융 쪽도 이제 굉장히 활발히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분야는 뭐 활발히 인공지능이 또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이 기술 외적인 또 다양한 그 고려 사항들이 있어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좀 점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는 있으나 뭐 생각보다 그 속도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는 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조금씩 네, 점차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딥러닝 적용 분야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뭐 게임 쪽도 있고요. 뭐 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음악도 작곡을 하고 실제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그런 이제 음성이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 합성해서 이제 실제 노래까지도 다 창작을 해내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연구 사례이고요. 그래서 뭐 요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그런 실제 그 인공지능이 작곡한 그런 사례들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게 뭐 아주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나 놀라운 어떤 성능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는 요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강의 자료는요. 여기 링크에 가시면은 이제 그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inyurl.com이고요. 뭐 반포 그리고 AI 그리고 2021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하시면 요 PDF 파일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기계학습 혹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혹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동일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기술들이 어떻게 이런 서로 다른 이런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기계학습 혹은 이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입력으로서는 그 데이터 혹은 그 도메인이나 태스크가 이제 어느 쪽, 의료였든 법률이었든 뭐 영상 처리든 자연어 처리든 기본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들이 다 모두 숫자로 나타내어지는 형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벡터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이제 간략하게만 좀 또 예시를 보여드리면, 가령 이 영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진이 가령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동으로 인식을 분류를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이 사람의 인종 혹은 이 사람이 무슨 표정 혹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이제 인식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경우에, 이게 보면 이미지들도 다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픽셀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뭐 글쎄요, 뭐 한 200 by 200짜리의 이미지, 이 사이즈를 가지는 이미지라고 하는 경우, 요 각각에 해당하는 그 픽셀에 해당하는 그 RGB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은 여전히 이제 숫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RGB 픽셀 값들을 이제 숫자로 받아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령 뭐 3x 3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예를 든다면, 이게 이제 총 가로 3픽셀, 세로 3픽셀, 그리고 각각의 픽셀에서 어떤 RGB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고,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잘 피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의 길쭉한 1차원 그 숫자들의 이런 어떤 배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이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벡터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벡터 공간, 뭐 그리고 어떤 좌표 평면, 그리고 뭐 직선의 방정식, 뭐 2차 방정식 혹은 2차 곡선, 뭐 3차 곡선,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수학적인 내용들과 다 연결이 되게 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쌓게 되면, 네, 이런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미지가 서로 다른 어떤 벡터, 서로 다른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들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이게 픽셀 수가 이제 가령 3x 3일 때는 이제 9차원 벡터가 되어 있고, 이게 가령 뭐 640x 480짜리 이미지다.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곱해지면 이게 차원수, 이 숫자의 개수에 해당하는 이 차원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좌표 공간을 생각하면 이게 2차원이 아니라 2차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고차원의 벡터들로 나타내어지고, 이 고차원 벡터들 를 통해서 어떤 뭐 직선의 방정식 혹은 뭐 평면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는 이게 뭐 챗봇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번역이든 이런 경우에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게 되고요. 뭐 가령 여기서는 어떤 주어진 문장이 이제 긍정 어떤 의견인지 부정 의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다고 할 때 이런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 데이터로 잔뜩 모아두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런 어떤 저희가 실제로 이 언어를 그냥 처음부터 배웠을 때를 생각을 하면 요 각각의 이제 새로운 단어들,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단어들을 저희가 뭔가 단어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존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라이크스도 처음 등장했고, 무비도 처음 등장했으니까 저희 단어장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메리도 처음 등장했는데, 이제 라이크스는 여기에 한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장에 새로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이 텍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유니크한 그 단어들의 세트를 이렇게 단어장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각각의 이제 데이터 아이템, 요 저희가 부르는 요 다큐멘트 하나하나들을 이걸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다큐멘트는 이렇게 그 각 단어들이 이제 몇 번 등장했는가를 이 단어장에서의 이 존에 해당하는 단어, 이제 likes, movie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존은 한 번, likes는 두 번, movies는 또 한 번, 그리고 메리도 한 번, 그리고 also나 football은 0번 이렇게 나온 이 횟수를 기록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이 다큐멘트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이제 어떤 벡터 혹은 숫자로 이 저희가 텍스트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뭔가 다 벡터 및 이제 그 어떤 숫자의 형태로 다 변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 뭐 전자의무 기록, 뭐 이게 어떤 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뭐 통계 데이터들, 뭐 입원한 환자 수는 어떻게 되고, 뭐 병원 설립 연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병원이 뭐 실제로 뭐 좋은 병원이고 나쁜 병원이고, 뭐 가령 뭐 이런 병원들을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엑셀 테이블 같은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각 병원들을 나타내는 이런 각각의 숫자들이 이 각 병원을 나타내는 그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기계학습, 그리고 그 더 세부 그 어떤 특정 기술인 이 딥러닝을 이제 수행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 데이터로 주는 이 데이터의 구성 요소들은 뭐 이렇게 데이터 아이템, 그리고 뭐 각각의 이제 그 어떤 이 데이터 아이템들을 이루는 어떤 이 각각의 피처 혹은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또 뭔가 이제 레이블이라는 요소가 또 존재하는데, 뭐 사실 이게 어디까지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될지 조금 뭐 판단이 좀 안 서긴 하는데, 뭐 뒤쪽에서 뭐 좀 기회가 되면 또 이것들은 또 예시를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계학습에서 또 다른 데이터 형태가 뭐 이제 그래프나 네트워크 형태들이 있고, 이건 뭐 그냥 시간 관계상 좀 또 생략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어떤 다양한 태스크들이 뭐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그리고 뭐 어떤 분류, 그리고 회귀, 이제 뭐 이런 뭐 되게 많은 좀 지금은 뭐 좀 약간 머리 아픈 어떤 좀 어렵게 보이실 만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는데, 뭐 이러한 각각의 세부 기술들이 실제 가령 뭐 어떤 특정 기술은 이런 뭐 음성 인식에 좀 적절하게 적용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가령 뭐 저희가 크레딧 카드를 썼을 때 뭐 저희가 크레딧 카드를 도난당해서 이걸 뭐 누가 잘못, 그러니까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것들도 또 잡아낼 수가 있게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다양한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부분들에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학습. 뭐 제가 그냥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뭐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집합관계로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주이자 머신러닝은 그 세부 범주. 이 학습 데이터를 뭔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 머신러닝. 그리고 그 또 세부 분야 중에 여러 기술 중에 또 이 딥러닝이라는 어떤 특정 기술을 사용한 이 머신러닝 혹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있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딥러닝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다 이게 세 개가 다 뭔가 좀 지금은 거의 이제 딥러닝을 위주로 하는 기계학습이자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많이 좀 쓰이기 때문에 다 그냥 요즘은 그냥 세 용어들이 거의 비슷한 뜻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이 기계학습 분야라는 것은 이제 여러 학문 분야가 이제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진 어떤 좀 뭔가 실사구시적인 뭐 좀 그런 측면의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요소 학문들은 기본적으로는 또 수학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수학의 한 또 일종인 통계,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컴퓨터 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혹은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여튼 여기 좀 또 어려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제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뭘 하고자 하냐면, 저희가 어떤 병원에서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뭐 수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몸무게, 그리고 키, 뭐 피트가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센티미터 단위로 좀 뭐 환산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뭐 하여튼 뭐 키와 몸무게와 그리고 가령 뭐 흡연 유무라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병원에서 뭔가 좀 뭐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수명 그 몇 세까지 살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하나하나 사람들이 저희의 데이터 아이템이 되고요. 그 데이터 아이템 하나하나를 기술하는 혹은 그 특징을 나타내는 각각의 정보들, 뭐 몸무게, 키, 그리고 흡연 유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의 수명.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저희가 수집한 이런 데이터에서 이제 일부,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나 하나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저희가 뭔가 입력으로 주었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제외해둔, 따로 이렇게 빼둔 요 수명을 저희가 예측하도록 좀 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수집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일단 이 수명을 이 사람의 그 라이프 스팬을 어떤 수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 몸무게와 키와 이 흡연 유무라는 이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어떤 수식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수식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수명은 몸무게, 키, 그리고 흡연 유무에다가 어떤 가중치, 어떤 미지수를 곱해서 그 수명이 계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저희는 이 세 명의 그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60세 곱하기 x1 그리고 5.5 60 킬로그램 곱하기 x1 5.5라는 키 곱하기 x2 그리고 흡연 유무가 흡연을 한다면 1 아니면 0이라고 생각할 때 1 곱하기 x3 해서 이 사람은 66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수만큼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미지수는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 각 사람들의 키, 몸무게, 어떤 흡연 유무에 부여되는 각각의 가중치가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여야지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학습 데이터에 이 사람들의 수명을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연립방 형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은 결국 이 x1, x2, x3라는 값을 풀어내는 것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이제 뭐 복잡하게 또 풀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뭐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벡터니 아니면 그 좌표 공간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활용되는 뭔가 선형대수라는 학문이 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형대수의 여러 기술들을 쓰면 이게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또 이제 방정식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때도 이제 유연하게 잘 해를 연립방정식에 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몸무게는 뭐 마이너스 0.4 그리고 키에는 뭐 마이너스 0.1 흡연율에는 마이너스 20 여기는 뭐 가령 뭐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가상의 그냥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저희에게 주어진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몸무게, 키, 흡연 유무에 해당하는 요 가중치를 저희가 찾아낸 셈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의 이 몸무게, 키 그리고 흡연 유무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수식에다가 이 몸무게, 키, 흡연 유무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예측된 수명 값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동작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근데 뭐 이게 흔히 부르는 뭐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 데이터 수가 이제 또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 말은 이제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그 연립방정식에서의 그 방정식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보통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방정식이 5개, 뭐 미지수가 3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방정식 5개를 이 3개의 미지수만으로 정확하게 만족을 시킬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뭔가 근사적으로나마 최대한 근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최적의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 이 인공지능의 모델로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 뭐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사례들 중에서 아까 제가 뭐 여러 분야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공지능이 그래도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가장 큰 발전을 거두고 있는 어떤 분야가 이 영상 처리, 자연어 처리 쪽의 어떤 연구 사례들을 그런 사례 위주로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처리,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어떤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컴퓨터 비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비전이 이제 뭐 시각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에게 좀 뭔가 눈을 달아주겠다. 뭐 그런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 카메라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뭔가 사람이 하듯이 자동으로 인식하고 뭔가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고요. 이쪽은 이제 뭐 크게 보면 뭐 인식 태스크와 이제 뭐 생성 및 좀 뭐 변환 태스크로 나뉘는데요. 이것도 약간의 뭐 기술적인 내용이니 뭐 여기는 좀 넘어가고 이제 뒤쪽에 이제 사례들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런 딥러닝 기술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그래서 최근에 뭐 가령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키면 뭐 얼굴 영역이 자동으로 딱 네모로 딱 잡힌다거나 뭐 아니면 뭐 스노우 같은 카메라 앱에서 뭔가 여러 가지 좀 저희 얼굴이 어디 있는지 뭐 그리고 얼굴이 돌아갔는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인식해서 뭔가 재미난 어떤 여러 필터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다 이 컴퓨터 비전 분야의 기술이고 거기서 쓰이는 핵심 기술이 요 CNN 혹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여튼 뭐 좀 어떤 이제 이미지상에서의 어떤 특정 부분들로부터 어떤 특징들을 잘 추출해서 뭐 이제 그 특징들을 잘 조합한 어떤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하여튼 뭐 또 이 CNN 모델의 한 종류로서 이 뭐 리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굉장히 큰 거대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성능도 또 끊임없이 또 높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기술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처리 분야에서 이런 어떤 여러 태스크들 중에서 이 인식 태스크의 경우는 뭐 어떤 주어진 사진이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요걸 이제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레이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이블도 포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뭔가 자동으로 이 주어진 사진이 강아지인지 혹은 고양이인지를 분류하도록 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 혹은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사진을 잔뜩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을 때 이 각각의 사진이 이게 고양이인지 그리고 이게 강아지인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답을 이렇게 달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고양이, 이 사진은 강아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답을 저희가 달아주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은 이 이미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그걸 뭔가 이제 이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게 이제 답이 이제 고양이여야 한다. 그래서 이 고양이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강아지여야 한다. 네, 이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국 뭐가 되냐 하면요. 아까 요 이제 어떤 수명을 맞추는 요 예시에서 실제 저희가 이런 입력이 주어졌을 때 실제 답이 66세여야 한다. 또 이런 입력이 주어졌을 때 실제 답이 74세여야 한다. 그래서 이쪽 저희가 맞추고자 하는 그 변수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렇게 뭔가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확보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그 변수 값을 저희가 예측해내기 위해서 이제 실제 학습 데이터에서의 이게 이제 그 원하는 변수 값이 그 강아지인지 혹은 고양이인지를 다 일일이 저희가 사람이 보고 결정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립방 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답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이 변수의 그 답을 이 학습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달아주는 이런 과정을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실제로 많이 또 이렇게 수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좀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미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혹은 자동차가 어느 부분에 이제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인공지능에서 이 한 사진 내에서도 여러 물체들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물체들 하나하나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다 인식해낼 수 있고 그 해당 위치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뭔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각 저희가 구분해내고자 하는 그 물체들의 실제 그 어떤 바운더리 영역 정확한 이 영역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도려내주는 이러한 형태의 일들을 이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분할해주는 그런 태스크를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태스크는 이제 뭐 그 어떤 비디오 쪽 세그멘테이션,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략히 또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 네, 여기 동영상이 좀 나와 있어서 이걸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가령 뭐 자율주행에서 자동차가 쭉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 어느 부분이 도로고 어느 부분은 인도고 어느 부분은 뭐 자전거 어느 부분은 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파악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요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뭐 자율주행, 뭐 테슬라 등의 뭐 자율주행에서 이러한 기술이 핵심 기술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 그 얼굴 인식도 이제 중요한 그 분야가 되고요. 거기서는 이런 뭐 페이스가 어느 부분인지를 이렇게 잘 그 검출해내는 페이스 디텍션 그리고 뭐 가령 저희가 아이폰이나 뭐 이제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식을 해갖고 이제 그 핸드폰을 언락하고 이러는 경우 이제 이 사람의 얼굴 윤곽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이 얼굴 윤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에 해당하는 점, 코에 해당하는 점이 또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자동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도 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술로서 그 이 사람이 지금 뭐 걷고 있는지 뭐 누워 있는지 아니면 뭐 앉아 있는지 뭐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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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 또
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있다가 또 이렇게 한 다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팔도 또 올라가고 그것들이 반복되었을 때 이게 또 이 사람은 달리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인식하는 네, 그러한 경우에 쓰이는 기술로서 저희가 이제 어떤 특징점, 뭐 어떤 특정한 이제 관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주어진 영상에서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 위치를 자동으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고요. 네, 그다음엔 네, 요거는 뭐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게 항상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많이 수집할수록 이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가는데 네. 그 데이터는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성능을 내보면 뭔가 이제 항상 100%에 가까운 완벽한 성능이 나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부족한 성능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또 이 데이터를 좀 적은 데이터를 모았음에도 최대한 인공지능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경량화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연산량이나 그 전력 소모량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사양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그렇지 않고 그런 한계를 극복해서 뭐 가령 스마트폰에서도 자유롭게 이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이제 잘 또 활용될 수 있고 뭐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핸드폰에서의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고 그리고 뭐 실시간성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릴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네,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또 네, 중요하게 또 네,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처리 쪽에서 이런 뭐 생성이나 변환 태스크의 경우에는요, 뭐 여러 인공지능 분야들 기술들이 또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참고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것도 역시 또 사례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합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대표적으로 뭐 좀 옛날에 이제 조금 뭐 몇 년 전 혹은 뭐 5년에서 한 10년 이내 전에 뭐 각광을 받았던 기술이 요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기술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주어진 사진이 있을 때 그 주어진 사진에 어떤 저희가 이 원하는 화풍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진을 주면 그 화풍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사진을 변환해주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나리자 사진을 뭐 이렇게 이게 아마 피카소 그림일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동일한 사진을 이제 또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넣었을 때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또 회자되는 기술 중에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아나운서, 뭐 인공지능 아이돌, 뭐 이런 것들이 이 딥페이크 기술의 어떤 활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웹사이트 이름은 제가 지금 여기 URL을 보시면 이제 thispersondoesnotexist.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얼굴 혹은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가상의 인물을 이런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기술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 뭐 제네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이라는 기술이 되고 이게 뭐 이제 2019년 뭐 12월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로서 이 엔비디아가 곧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서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되면서 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역시 또 선도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영상이 사람의 얼굴이 되고요. 제가 이걸 리프레시를 또 한번 해보면 이렇게 또 끊임없이 또 랜덤하게 새로운 사람의 얼굴이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한정 이런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가령 여기에 있는 뭐 귀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뭉개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인공지능이 또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놀라운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요. 저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게 그냥 실제 존재하는 사람 얼굴 이미지를 뭐 한 100장 혹은 1000장 이렇게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입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인공지능은 이제 그거와 비슷한 어떤 또 다른 사람 얼굴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해서 이제 이런 모델을 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제 데이터를 스스로 뭔가 합성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여러 가지로 뭔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좀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것도 뭐 딥페이크 기술의 어떤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얼룩말을 감쪽같이 뭐 갈색말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여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겨울에 해당하는 사진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어떤 얼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머리 색깔 혹은 성별, 뭐 나이, 뭐 혹은 이렇게 뭐 창백한 이런 걸로 다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을 또 표정을 또 잘 바꿔줌으로 인해서 뭐 화났을 때 뭐 행복한 표정, 뭐 공포스러운 표정,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합성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로서 활용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제 어떤 비디오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뭐 뉴럴 토킹 헤드, 이게 뭐 또 크게 보면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비디오를 찍었는데 실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말과 어떤 뭐 표정을 지었던 비디오가 이렇게 뭐 가령 한 7, 8장의 사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이제 이런 샘플 사진들을 가지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하는 그 말과 뭐 표정을 그대로 이 사람의 말과 표정으로 입혀서 뭔가 합성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사진 단 한 장만으로 있었던 그러한 경우에도 이 인물을 또 다양한 이런 어떤 말이나 뭐 표정을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 어떤 딥페이크 기술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인공지능 아나운서 혹은 뭐 인공지능 아이돌 뭐 이런 쪽에 또 쓰이게 되는 핵심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은 또 이 비디오에서 이제 얼굴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의 전체 행동 혹은 모션도 역시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거는 이제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좀 춤을 잘 못 추는 사람입니다. 실제 뭐 아마 이 대학원생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뭐 흐느적 하는 이런 영상을 샘플 영상으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위에 있는 이런 춤을 잘 추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즈 정보, 그러니까 뭐 손, 발, 뭐 어떤 뭐 전체 이제 신체에 대한 그 움직임을 이렇게 잘 추출해서 그걸 이 어떤 제3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입힐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발레도 이렇게 또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근데 이게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중간중간 손도 좀 뭐 없어지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놀라운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 이제 뭐 컨텐츠 제작 쪽에 굉장히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가령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로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페인트 체이너라고 하는 웹사이트, 일본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인이 이제 업로드를 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샘플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 이미지를 고르면 이건 이제 스케치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페인팅이라고 나와서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채색된 결과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여기서 뭔가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정도의 입력을 받아서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또 어떤 머리에 있는 장식 부분을 조금 구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또 결과를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래서 뭐 이게 아주 완벽하진 않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준수한 성능을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뭐 웹툰, 애니메이션, 뭐 혹은 여러 이제 뭐 미술, 창작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가 있고요. 이제 웹툰의 자동 채색의 경우, 이건 이제 저희 연구실 혹은 제가 이제 연구했던 어떤 최근 결과들인데, 이제 이런 스케치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번에는 아까처럼 뭔가 어떤 특정 부분의 낙서처럼 특정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채색된 이런 이미지를 넣어주면, 입력으로 또 주면 이걸 잘 반영을 해서 이 주어진 이 스케치를 이렇게 채색을 할 수 있는 결과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 네이버 웹툰 쪽에서 아마 연재되고 있는, 혹은 연재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어떤 네이버 웹툰에서 이런 스케치를 가지고 이전에 뭔가 다 채색을 끝낸 그런 이미지들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채색 결과가 이렇게 다 바뀌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뭐 좀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쪽 예시를 좀 또 뭐 어느 정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연구적으로도 뭐 흥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실질적인 가치도 많이 있고 해서 뭐 저희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네,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은 뭐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런 사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실사를 좀 또 편집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여름 이미지를 겨울로 만든다거나 뭐 좀 허허벌판이 황무지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좀 풀을 또 입혀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여기가 이제 산이었는데 뭐 네.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 쪽을 이렇게 추출해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브러싱 같은 걸 해주면 여기가 또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물 영역으로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연구들도 또 흥미로운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어떤 또 다른 응용 사례로서요. 이거는 이제 또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사례인데 저희가 뭐 어떤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제 뭐 옷을 저희가 쇼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옷에 관심이 있을 경우 이 옷을 저희가 입어봤을 때 어떤 그 스타일이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할 때 이 위쪽에 있는 사진들이 본인 사진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올렸을 때 이 옷을 가상으로 이렇게 잘 갈아입혀 줬을 법한 이런 사진들로 네,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상 합성 기술들도 또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합성 쪽은 또 이 뭔가 3D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령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쪽과도 많이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사례는 네, 이게 뭔가 비디오 카메라를 이렇게 저렇게 좀 돌려서 나왔을 법한 그런 비디오 영상처럼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일일이 이렇게 돌려가며 찍은 비디오 영상이 아니라 이 어떤 피사체를 저희가 뭐 한 5가지에서 한 10개 서로 다른 이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입력으로 주면요. 뭐 5장에서 10장 정도의 어떤 특정한 각도로 특정한 그 뷰잉 앵글에서 찍은 사진들을 저희가 입력으로 주게 되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그 연속적인 각도에서의 그 이미지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례들을 뭐 컴퓨터 비전 쪽에서 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또 뭐 여러 좀 더 최신 동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고도화가 되는 가운데 좀 핵심적인 요소들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부어 넣어서 모델 이 기술의 정확도나 성능을 고도화를 하고 있고 이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모델의 사이즈도 굉장히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그 복잡한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더 대규모의 뭐 이제 GPU 리소스 그러니까 하드웨어들을 뭐 그래픽 카드를 훨씬 더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사고 구매해서 학습에 활용하고 그것들을 하나가 아니라 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를 동시에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자본이 중심이 돼서 좀 큰 회사들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여러 이제 좀 큰 회사들에서 그런 막대한 자본력과 그리고 그 회사들에서 이제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활용될 때 이제 그 실제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제 서비스에 활용을 할 때에도 여러 이슈들이 또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뭐 가령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어떤 특정한 예측 결과를 주었을 때 그것의 이제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가령 뭐 어떤 환자의 뭐 CT 영상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어떤 특정한 뭐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은 뭐 자동으로 뭐 어떤 판결을 뭐 법률 쪽에서 자동으로 판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유죄고 뭐 가령 뭐 5년형을 또 부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해준 경우 그러면 그게 이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이 근거들을 또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인공지능의 여러 이제 수학
수학으로 이제 수학적인 모델로 이제 복잡한 어떤 수학적인 모델에 기반해서 나온 판단 결과를 저희가 알기 쉽게 뭔가 좀 직관적으로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좀 또 약점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해킹의 이슈들, 뭐 자율주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잘 가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 자동차, 그 사람의 자동차를 해킹해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좀 잘못 동작하도록 해서 뭐 저기 버젓이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뭐 그냥 차가 아닌 걸로 이렇게 해킹을 해서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MLOps는 뭐 하여튼 네, 이건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걸 서비스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레이블링은 어떻게 하고 뭐 이 모델은 뭐 이 스마트폰에 넣어야 할지, 혹은 뭐 자율주행이고 자동차에 그 모델을 탑재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 영상을 뭔가 전송해서 서버 단에서 뭔가 계산할지,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그래서 좀 잘못 예측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완을 해서 모델에 반영을 할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또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인공지능 그 기술 발전의 경우에 이제 뭐 알파고가 벌써 뭐 한 2015년도에 나왔네요. 뭐 그 이후로 이제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는 좀 점차 안정기에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AI 분야가 이제 머지않아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수요처 그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축적되고 있고, 이를 뭔가 약간 구슬이 깨어야 소말이라고, 이걸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여러 이제 그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여러 반복적인 일들, 혹은 사람이 지능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일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새로운 흥미로운 분야들에서도 또 인공지능 연구들이 또 활발히 또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연어 처리 쪽 분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쪽은 뭐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각각의 이제 단어들이 모여서 저희의 그 자연어 혹은 문장 혹은 어떤 그 글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어 단위로 숫자로 잘 표현해내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태스크가 되고요. 그러한 기술들도 또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이 웹사이트에 이렇게 가보시면 뭐 한국 빼기 서울 플러스 도쿄를 하면 이제 각각의 단어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다 어떤 또 벡터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인공지능은 뭔가 데이터를 다 벡터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단어들의 벡터들을 저희가 덧셈 뺄셈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의 서울이라는 개념을 빼고 그 다음에 도쿄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게 또 이제 서울 대신 도쿄가 대체됐을 때는 이로써 어느 정도 뭔가 좀 이 의미 관계를, 이 단어들에 대한 의미 관계를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아카라카가 이제 연세대학교의 축제입니다. 축제 이름인데 아카라카에서 연세대학교 빼고 고려대학교 넣고 그럼 입실렌티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아이폰에서 휴대폰을 빼고 노트북을 집어넣으면 또 아이패드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어떤 숫자로 나타내서 그들 간에 연산을 했을 뿐인데,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경우 그런데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뭔가 의미 파악을 하게 되는, 의미 파악을 어느 정도 좀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자연어 처리라는 데이터는 그 자연어, 그래서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단어의 순서에 따라 시퀀셜한 정보들, 이 단어의 순서를 잘 고려해야만 이 자연어를 또 잘 이해하고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좀 핵심적인 모델로 쓰인 것이 뭐 트랜스포머 모델, 그리고 뭐 이 벌트라는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또 역시 또 기술적인 내용들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뭐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또 자연어 처리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이 질의응답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제가 Where did 나폴레옹 die라고 입력을 하면, 뭐 문법이 좀 틀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 뭐 나폴레옹에 대한 문서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위에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서 바로 이 답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그냥 어떤 키워드들을 그냥 나열하고 그 나열된 키워드, 검색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을 그냥 쭉 그 검색 결과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실제로 이 문서에 들어가서 뭐 어떤 실제로 문서들을 쫙 읽은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그런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이제 이게 자연어로서 이 질문을 이해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뭔지 를 또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쓰이는 것이 뭐 이런 어떤 기계 독해라고 불리는 뭐 저희가 독해 문제
풀 때 하듯이 이런 태스크를 또 인공지능 모델을 잘 학습을 해서 네,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엔 뭐 이제 아까 그 영상 쪽에서도 영상 합성이나 생성 모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이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이 생성 태스크가 굉장히 또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요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뭐냐면 뭐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그 비영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실제로 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립한 그런 AI 연구 집단이고요. 거기서 연구된 어떤 결과인데요. 뭐 저희가 이렇게 한 달락만 입력을 하면요, 이너 샤킹 파인딩 뭐 이렇게 쭉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이만큼은 다 이 글을 받아서 인공지능이 다 스스로 생성을 해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니콘 떼를 뭐 이렇게 어디 뭐 좀 네, 뭐 그 전에 좀 탐험되지 않았던 뭐 밸리에서 뭐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 뒤에 인공지능이 글을 받아서 이제 글을 작성한 것을 보면 이 과학자들이 이들을 어떤 특징적인 그 뿔을 따라서 뭐 오비드 유니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뭐 2세기가 지나서 뭔가 홀헤 페레즈 박사가 뭐 진화 생물학자인데 뭐 그 사람이 뭐 안데스 산맥을 뭐 이렇게 탐험을 했는데 뭐 조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또 그럴듯한 이렇게 문장들을 쭉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래서 이게 뭐 가령 그런 그 최근에 이제 조금 뭐 이슈는 있었지만 그 챗봇 서비스로서 뭔가 이루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텍스트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되는 사례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데이터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모델의 사이즈 또한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더 복잡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텍스트랑 또 이미지 간에 이제 뭐 멀티모달한 그런 이제 이종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다 함께 아울러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어떤 인공지능 모델들도 학습이 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도 또 네, 여기에 보시면 이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기술은, 캡셔닝은 이제 자막을 의미합니다. 그랬는데 이 자막이 실제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자막이 아니라요, 이 주어진 영상에서의 이 씬 자체를, 이 장면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그 텍스트로 이렇게 설명글로서 이 텍스트로 인공지능이 이 텍스트를 생성을 해주고 있는 뭐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입력은 이런 비디오 혹은 영상이 주어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그 아웃풋 혹은 출력은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고도화돼서 이제 최근에 또 역시 아까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오픈 AI라는 곳에서 나온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로서, 이번에는 텍스트를 입력을 줬어요. 뭐 illustration of a baby 뭐 다이 뭐 이렇게 쭉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armchair 뭐 in the shape of an 아보카도 형태를 띤 의자라고 텍스트를 주면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존재하거나 디자인되지 않았었던 그런 의자들인데, 이 인공지능이 이런 어떤 이 텍스트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많은 예시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 이미지 편집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뭐 텍스트로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뭐 그래서 뭐 머리 스타일을 좀 또 바꾸고자 할 때 롱 헤어, 뭐 또 기타 뭐 스트레이트 헤어, 뭐 이거는 뭐 메이크업을 또 이렇게 어떻게 바꾸겠다, 이렇게 텍스트를 내가 이렇게 치면 그걸 바탕으로 이런 유연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런 창작 과정들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뭐 최신 동향들 조금 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큰 데이터나 뭐 더 큰 규모의 모델, 그리고 더 많은 또 그에 필요한 GPU 리소스, 그래서 뭔가 더 큰 대규모 자원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많은 데이터도 역시 그 어떤 메이저 회사들, 이미 뭐 그런 서비스를 해서 유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뭐 가령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곳들에서 이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측면,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런 기술 발전 측면, 기술 확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조금 아까 거기에 좀 겹치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또 이런
네, AI 시대의 사회 변화와 기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좀 뭐 또 아까 그거는 조금 뭐 슬라이드가 조금 겹치는 것 같네요.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갖추어야 소양이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좀 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뭐 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들은 뭔가 이게 정해진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주어진 지식만을 배우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사실 이런 것만으로는 좀 뭐 최소한 이런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런 쪽에서 뭔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이제 끊임없이 뭔가 지식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고 그 지식을 좀 빠르게 따라잡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뭔가 이제 사람이 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대체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반복되지 않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도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런 코딩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나 기술은 그 자체로서 뭐 진짜 그 가치가 굉장히 무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령 뭐 우리가 뭐 반도체를 만들겠다. 뭐 우리나라에 뭐 좋은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등의 뭐 반도체를 또 잘 또 선도하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가령 뭐 반도체 산업의 경우 누군가 뭐 제가 뭐 스스로 제가 뭐 직접 반도체 쪽으로 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진입 장벽도 크고 뭐 공장도 세워야 되고 하여튼 뭐 되게 발전도 드릴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워낙 그냥 프로그래밍만 잘 해서 또 아이디어로 좋은 또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서비스나 그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교육 측면에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능력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 뭔가 이제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게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스스로 어떤 가설을 좀 세울 수 있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떤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이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그 교육 측면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게 보통은 대부분 처음 짜면은 잘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뭔가 문제점을 찾고 하는 디버깅 과정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역량을 좀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뭔가 문제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범용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 사례 혹은 예시 데이터만 있으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남들이 뭔가 보지 못했던 어떤 기회나 그런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또 본인이 잘 스스로 캐치할 수 있고 이것들을 뭔가 여러 가지 본인의 기회로 활용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남이 하라고 이렇게 좀 준 뭐 공부, 시험, 숙제 이것만 좀 잘해서는 조금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뭐 여러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이게 뭐 사실 그냥 뭐 창의력은 그냥 뭐 생각만 하면 되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탄탄한 기초를 좀 또 요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인공지능 분야를 또 잘 하려면 이게 알고 보면 모두 다 좀 이게 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은 근데 사실 많은 경우 뭐 저도 그랬지만 뭐 골치 아프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때 배우는 당시에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뭐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공부하기 쉽지는 않은 학문들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하여튼 좀 기초적인 내용들, 특히 이런 수학 과목들은 굉장히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잘 또 공부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뭐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뭐 저희 연구실, 그러니까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제가 같이 또 연구나 뭐 어떤 교육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좀 또 필요로 하는 이제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똑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해도 어떤 학생은 이제 굉장히 좀 얕은 깊이로 공부를 하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또 깊이 있게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또 굉장히 또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또 질문들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하여튼 뭐 완벽주의자, 그리고 뭐 혹은 뭐 프로 불편러가 좀 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관련해서도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 공부할 때 이걸 진짜 내가 직관적으로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뭔가 모르고 내가 지나친 건 없는지 뭔가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그 페이스 혹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혹은 내가 잘하는 부분과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또 협력해서 뭔가를 좀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이렇게 성취해내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여튼 뭐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친구가 아는 거는 많은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 보면 당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사실 뭐 이 친구가 뭐 참 되게 똑똑하고 저 사람이 뭐 좀 능력 있고 그렇지 아무리 다른 쪽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게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요즘은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 최신의 정보라는 것은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뭐 한국에서 주로 많이 또 진보된 기술이 나오느냐 당연히 뭐 미국, 뭐 중국, 유럽 등에서 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세상의 트렌드를 또 바로바로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 영어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공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뭔가 수학이나 뭐 과학 과목들은 잘하지만 또 영어를 또 등한시하거나 뭐 영어 뭐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어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글쓰기라든가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정규 교과 과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긴 하지만 사실 영어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영어로 글쓰기 같은 부분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또 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육이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이제 그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조리 있게 뭔가 내가 의도한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 비판적 사고력과도 많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이게 그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 그리고 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건 이게 저희가 지금 한정된 뭐 1시간이면 1시간, 뭐 2시간이면 2시간 내에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장 일주일 후 아니면 뭐 한 달 후가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또 일부는 또 그냥 또 사장되는 또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또 그만큼 빨리 등장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습득하고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뭔가 공부를 할 때에도 뭐 하나하나 어떤 특정한 지식을 또 가르쳐 주는데 좀 집중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본인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찾아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내고 그렇게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잘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뭐 하여튼 요즘 뭐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특히 또 이쪽 분야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도 뭐 참 진짜 어떤 때는 제가 좀 뭐 불쌍하게 측은하게 보일 정도로 뭐 밤낮 없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 어찌됐건 뭐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좀 뭔가 좀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들을 또 찾고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너무 불행하거나 혹은 거기서 좀 가능하면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거의 좀, 진로 선택 관련해서는 글쎄요. 여기 뭐 제가 이 진로 관련해서 뭐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진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분야도 있고
뭐 넓게는 뭐 다른 공대 그런 것 영역도 있고 아니면 뭐 의대도 있고 법대도 있고 아니면 뭐 기타 뭐 다른 많은 전공들 뭐 금융 쪽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저 같은 경우는 뭐좀 네, 지금 뭐 그냥 TMI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목동에서 이제 뭐 좀 네, 중학교까지 나왔고요. 이때 뭐 사실 저희 뭐 부모님도 교육열이 엄청 그래 있으셔서 뭐 저를 하여튼 과학고를 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엄청 좀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이때 엄청 또 많이 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고를 가서는 사실 그냥 뭐 어쨌건 뭐 공대의 길,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공대나 뭐 이공계 쪽에 많이 좀 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사실 과학고 가고 그리고 뭐 이제 전기공학부 가고 뭐 이런 그리고 사실 거의 병특할 때까지도 병특은 이제 군대 대신 네, 대체복무로 이제 네, 산업기능요원으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저는 사실 이때가 한 22살, 3, 4살이었을, 26, 7, 8쯤 됐을 때였는데, 이때까지는 아무 진로에 대해서 아무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수능 끝나고서도 어느 과를 갈지, 뭐 이런 경우, 뭐, 가령 뭐, 집에서 뭐 할머니나 뭐 다른 몇몇 분들, 그래도 좀 의대를 가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주사 맞는 것도 싫고 뭐 피 보는 것도 싫고 좀 별로 그 뭐 내키지가 않아 갖고 좀 뭐 의대 나는 뭐 싫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좀 진로가 그렇게까지 뭐 고민이 사실 없었던 삶을 살았고 뭐 어쩌다 여러 가지 운도 좀 좋았고 그래서 뭐 좀 네 이렇게 유학도 가고 어쩌다 보니 뭐 또 네 이렇게 이렇게 좀 네, 교직을 또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한국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네, 하여튼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적성이 아주 잘 맞고 또 좋아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뭐 자부심이나 뭐 이렇게 뭐 긍지, 뭐 보람 뭐 이런 것들 뭐 어느 정도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또 너무도 뭐 좀 어릴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안 했던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뭔가 좀 그 중고등학교 때 좀 되게 좀 저 같은 경우 막연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정보도 없었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사실 뭐 적성도 뭐 사실 뭐 다른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면 가령 뭐 제가 의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글쎄요 뭐 금융 쪽으로 뭐 그냥 호기롭게 그 뭐 과학고에 나왔던 그 친구들 중에 또 갑자기 뭐 그 뜬금없이 금융 쪽으로 유학을 가고 금융 쪽으로 또 진로를 잡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뭐 저런 거 이상한 거 뭐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나 혹은 왜 하지 뭐 그냥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흘렸는데 사실 좀 제가 너무 다른 기간이나 다른 어떤 여러 그 커리어들에 대해서 좀 감이나 그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진로를 택했을 때 뭐 몇 살까지는 내가 뭘 하게 되고 또 몇 살까지는 뭘 하게 되고 이런 내 어떤 본인의 인생에서의 그 직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그 설계들 그래서 뭐 가령 뭐 언제 내가 은퇴를 할 수 있을지 뭐 가령 교수직의 경우 뭐 65세까지 뭐 큰 뭐 문제가 없는 한 정년까지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뭐 가령 뭐 좀 빨리 좀 뭐 바짝 해서 뭔가 은퇴를 빨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가령 뭐 이렇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도 내가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싶은지 뭐 일을 통해서 뭐 내가 행복을 찾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일 이외에도 뭐 그냥 뭐 본인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뭐 놀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가를 즐기고 싶고 그런 부분들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런 보수 측면에서도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뭐 과거에도 당연히 그랬고 제가 저 같은 경우 어떤 진로를 선택했을 때 가령 한 몇 살쯤에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좀 구체적인 정보들이 뭔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좀 저도 뭐 다른 진로들도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요 공대의 경우는 뭐
이게 학부 졸업하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 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취업, 뭐 교수 등의 길이 또 다양하게 존재하고 취업 같은 경우도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뭐 창업 뭐 이런 쪽도 뭐 많이 존재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세 정도 됐을 때 뭐 가령 수입은 어느 정도 될지나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나 이렇게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될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네, 학생들이 좀 최대한 구체적인 좀 사례들이나 그 실제 그 길을 걷고 있는 뭐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좀 얻으면서 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뒤쪽에는 뭐 좀 제 그 얘기인데 뭐 그냥 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해서 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뭐 좀 최대한 질문 시간을 좀 많이 좀 뭐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뭐 저는 하여튼 좀 시간은 뭐 어느 정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자유롭게 또 질문해 주실 수 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언뮤트를 해주시고 네,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채팅창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오늘 강의 저희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AI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유망할까요?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관심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끝났나? 끝났.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